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대화로 나아가는 격변기에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당뇨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초봉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정주사와 온 가족은 초봉이의 결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언니의 결혼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개봉이가 승재에게 언니의 결혼을 넌지시 알려주게 됩니다. 승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내심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초봉이를 향한 수뇌부를 간직한 의사지망생 승재. 8장 외나무 다리에서는 아마 원수를 만난 장면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승재와 태수가 우연히 만난다는 걸까요? 승재가 태수를 만난다면 태수의 본성이나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개봉이는 형 조봉이가 승재를 떼쳐놓고 달리 결혼을 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가 않았다. 더구나 형과 결혼을 하게 된 그 사람 고태수한테는 웬일인지 좋게 생각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승재가 저 혼자 외따로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면서도 일변 그것과는 따로 승재가 불쌍하기도 했다. 제 애인이 시집을 가게 되어 약혼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안에서는 시방 혼인 바느질을 하느라고 생법석인데 이건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아랫방 구석에 그대로 끄먹끄먹 앉아있다니. 개봉이는 승재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제일 딱해 볼 수 없었다. 그런 깐으로는 어디로든지 없어지고 혼인 준비의 꼴을 보이지 않았으면 싶었다. 저녁 후에 개봉이는 책을 빌리러 나온 채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우선 정말 모르고 있나 혹시 알고도 위인이 의문꾸러기라 짐짓 모른 채 하고 있나 그 눈치를 떠보았다. 했으나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속이었었다. 그래 개봉이는 슬금 이렇게 말을 비춰보았다. 아참 우리 언니가 이번 20살날 모모은행에 다니는 고태수라는 사람과 공회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병원을 하루 빠지고서라도 꼭 참례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승재는 대번 알아보게 흠칫 놀라더니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요. 이어 곧 시침해가지고 대답이 아 그러느냐고 그날 형편 보아서 그렇게 해도 좋지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조금도 무엇한 내색이 없이 심상했다. 개봉이는 승재가 좀 더 놀라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하고 실망 낙담도 하고 이랬으면 동정하는 마음도 더할 뿐더러 저도 같이서 긴장도 되고 해서 좋았을 텐데 저편이 뎁다 그렇게 밍밍하고 보니 이건 도무지 싱겁기가 다시 없었다. 개봉이는 그래서 마치 손뭉치로 사람을 때려주는 것처럼 해먹고 인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은 12째요. 밉살스러운 생각이 더럭 나서 그래 마구 닭 쫓던 개는 지붕이나 치어다 보라고 지천에 잡돌이를 하고 있는 참이다. 아유 어쩌면 저렇게도. 개봉이는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혀를 끌끌 차면 그래 애인이 딴 데로 시집을 가는 줄도 모르고서 저렇게 소처럼 끄먹끄먹 앉았기만 하고 그리고 일건 가르쳐줘도 아유 흙에 빠진 정말이지 번죽이 아깝지. 들이 몰아세워도
승재는 종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희죽이 웃기만 한다. 누가 어쨌어? 꼴의 연애? 예수 연애. 애인이 시집가는 줄도 모르는 연애. 조 모양이니 애인이 딴 데로 시집을 간가? 할 수 없지. 승재는 시치미를 떼던 것을 잊고서 개봉이 설레 무심코 변명을 하는 것이다. 몰라도 할 수 없고 알아도 할 수 없고 다 거저. 사실 승재는 모르고 알고 가네 그 일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내력도 없으며 주변도 없었다. 조봉이와 둘이서 터놓고 연애를 했던 것도 아니오 결혼을 하자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 가사 그랬다 손 치더라도 저편이 변심이 되었다거나 혹은 달리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리하는 것일 터인즉 승재로 앉아서야 별 수가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조금 얼찌근했다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역시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둘의 사이리요. 하기야 승재도 우렁이 속 같은 속은 있어서 비록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할 망정 지금 여러 가지로 감정이 착잡하게 엉클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방을 새 얻어서 오니까 나이찬 안집 딸이 즉 초봉이가 접경 눈에 띄었고 그 뒤로 차차 두고 보노라니 눈 한번 거듭뜨는 것이며 얼굴 한번 돌이키는 거랄지 또 어찌어찌하다 지나가는 것처럼 한두 마디씩 하는 말이라든지 그 밖에 무엇이고 유상무상 간에 범연한 게 없이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보이는 것 같았고 그것이 조봉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승재 자신도 조봉이한테 그래지는 것을 그는 이윽고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금년 2월부터는 조봉이가 재중당에 가서 있게 되고 마침 재중당은 금호의원에 약품을 대는 집이라 약을 주문하는 간단한 전월망정 하루에 한두 번쯤은 조봉이와 이야기를 하고 나는 것이 승재 저도 모르게 즐거운 일과였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웬 사람이 찾아와서 재중당을 제가 맡아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전대로 많이 거래를 시켜달라고 인사를 하고 그래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조봉이는 동이 나오지를 않고 해서 그러면 주인이 갈리는 바람에 가게를 그만두었나 보다고 짐작은 했으나 섭섭하기란 이를 데가 없었다. 그래 일변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취직을 해야 하지 않나. 혹 우리 병원에 간호부 자리라도 한 자리 나면 제 딴에는 이런 걱정까지 하던 참인데 천만 뜻밖의 개봉이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것이다. 선뜻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승재는 제 스스로도 의외로와야 할 만큼 가슴의 격동이 대단했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질 못했다. 그렇듯 격동을 받아 놀라다가 그는 이다지도 놀랄까 싶어 그것이 또한 놀랍기도 했거니와 퍼뜩 다른 생각이 들면서 그만 개봉이를 보기에도 점직해 얼른 기색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치미를 뗐던 것이다. 이것은 그러나 그가 벼랑간에 의지력이 굳센 조인이나 어진 성자가 된 때문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개봉이가 흙에가 빠졌다고 지천을 하는 꼭 그대로 주변성도 없고 저를 떳떳이 주장하지도 못하고 일에 겁부터 내는 솜씨라 가령 오늘 밤만 하더라도 선뜻 앞불싸 내가 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서 괜히 속없는 요량을 이런 망신이라니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다. 조봉이는 나한테 아무 뜻도 있었던 게 아니오. 단지 그저 사람됨이 착하고 상냥해서 보이기를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실상 말이지 무엇을 가지고 조봉이가 나한테 향의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할 테냐. 요전날 밤에 개봉이가 자리끼 숭늉을 가지고 나와서 쎄왈거리던 말도 짐짓 나를 놀려먹느라고 한 소리가 아니면 저도 잘못 짐작을 하고서 그런 것일 게다.
글쎄 그런 것을 나 혼자서만 건성 김칫국을 마시듯이 물색 없이 좋아하다니. 그러고서 그가 결혼을 한다니까 후다닥 놀라다니. 참말로 큼직한 보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무렴을 끊으라고. 그는 개봉이가 보는 데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다지 능란하지 못한 연극을 하느라고 한 것이다. 개봉이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더 구박을 하다가 들어갔고 책상에 팔을 얹어 턱을 괴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승재는 마음이 세 갈래 네 갈래로 흐트러져 시간이 가고 밤이 깊고 다시 날이 밝는 것도 몰랐다. 제 몸뚱어리를 송두리째 어디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헛헛함, 비로소 느껴지는 고도, 드세게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는 조봉이의 예착, 그러한 조봉이를 장차 차지할 고태수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맹렬한 질투, 승재로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번뇌였다. 꼬박 뜬 눈으로 앉아서 밤을 새웠고 환하니 밝은 마당으로 내려섰을 때는 이 집이 강계도 기거니와 일변 등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이나 하는 것만 같아 도망하듯 문간 밖으로 나왔다. 다시는 얼굴을 쳐들고 이 집에는 들어서지 못할 듯 싶었다. 뚜벅뚜벅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승재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어디 딴 데로 방을 구해서 옮아 가는 게 좋겠다. 물론 갑자기 이사를 한다면 개봉이는 물론 온 집안 식구가 속을 몰랐던 사람까지 되레 눈치를 채기 십상이요. 그래서 용렬한 사내 자식이라고 삐죽거릴 것. 그러니 그도 난처는 하다. 그렇지만 그게 난처하다고 그냥 눌러있자니 그건 더 못할 노릇이다. 누가 아무려거나 역시 옮아버리는 게 상책이겠다. 승재는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병원에 당도하는 길로 아범을 시켜 병원 근처로 몇 집을 우선 돌아다녀 보게 했다. 마침 병원에서 정거장 쪽으로 얼마 안 가노라면 쓰레로부터 들어오는 큰 길과 내거리가 된 바르편 모퉁이에 영감네 내해가 버려놓고 앉은 고무신 가게가 있고 그 안으로 3조짜리 다다미 방 하나가 빈 게 있어서 그놈을 두말 않고 빌리기로 했다. 방은 뒤로 구석지게 붙었고 따로 쪽대문이 있어서 주인네와는 상관없이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앉아 공부를 한다든지 불려 다닌다든지 하기에 십상인 품이 되레 초봉이네 아랫방보다도 방만은 마음에 들었다. 오후 4시가 좀 지나서 승재는 새로 얻은 방을 닥달을 하려고 나서다가 마침 환자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붙잡혔다. 환자는 처음 온 환자인데 처음 오는 환자는 주인 달씨기가 조진을 하는 신용을 하지만 왕진을 나갔든지 해서 없으면 승재가 그냥 진찰을 한다. 환자는 간호부의 지휘로 벌써 진찰실 한 옆에 차려놓은 진찰탁 옆에 둥근 걸상에 가 단정히 걸터 앉았고 승재는 벗었던 가운을 도로 꿰면서 직업적으로 환자를 한번 훑어본다. 역시 어떠한 환자나 일반으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요. 그러나 양복과 신수가 멀쩡하니 이건 갈 데 없이 화루병 환자요. 하는 외에는 더 특별한 인상도 주의도 안 했고 또 그게 의사로서 보통인 것이다. 성함이 누구시지요? 승재는 환자와 무릎이 서로 닿을 만큼 바싹 놓여진 진찰탁 앞에 회전 의자에 걸터 앉아 카르텔을 펴놓고 잉크 찍은 철빛 끝을 들여다보면서 종시 직업적으로 무심히 묻는 말이다. 그러나 천만 의외지 환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대답이 네, 고태수라고 합니다. 승재는 할 일 없이 벼랑간 누가 면상에다가 물이라도 쫙 끼얹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반사적으로 젖은 얼굴을 뚫어져라고 태수의 얼굴을 건너다 본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승재는
이윽고 두근거리던 가슴을 진정하고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상은 저도 모를 소리를 속으로 내느라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리는 것이다. 사실 그는 생각도 안 했다가 벼랑강 고태수라는 그 사람과 썸뻑 만나놓고 보니 미처 무엇이 어떻다고 할 수가 없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는 제 직업도 잊어버리고 그대로 태수의 얼굴을 건너다 보고 있다. 해맑은 얼굴이 갸름하되 홀쭉하지 않고 볼때기가 도독한 것이며 이목구비가 모두 골라서 미남자로 생긴 태수의 모습살이가 승재는 단박 판에 새긴 부각처럼 똑똑하게 머릿속으로 들어박히고 그것이 100년을 가도 잊혀질 것 같지 않았다. 응, 네가 고태수라. 일단 더 정리가 된 저기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속의 세리프다. 승재는 시방 이 사나이를 이렇게 만난 것이 어쩐 일인지 반가운 것 같은, 재미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한옆으로 해산이 이쁘게 생긴 그의 얼굴을 무얼로다가 들이 으깨주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다. 무례하다 하리만큼 얼굴을 똑바로 건네다 보면서 기색이 심상치 않은 의사란 자의 태도에 태수는 마침내 이마를 찡그리고 낙꽃이 좋잖아진다. 왜 나를 아시나요? 누가 태수라도 따지자고 할 밖에. 네, 아니요. 승재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얼른 고개를 수그리고 펜을 놀린다. 태수는 이 괴한이 여간만 불쾌한 게 아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무엇이 도졌고 그래서 그새 줄곧 병원에 다녔는데 그게 한번 도지면 좀처럼 낫지를 않은 줄은 번연히 알면서도 첫째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또 혼인날도 며칠 남지 않았고 해서 혹시나 무슨 별돌이라도 있을까 싶어 마침 병원이 지금까지 다니던 그의 단골병원보다 낫다는 소문이 있고 하니 오늘은 시험삼아 이 금호원으로 와본 것이다. 그러나 와서 본즉 병을 보아주겠다고 정 나서는 위인이 우선 정남이가 떨어졌다. 태수가 보기에는 의사라고 하기보다는 기껏해야 제약사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 고스가의 분수밖에는 못 될성 싶었다. 더구나 체격이며 얼굴 생김새는 몸에다가 돈을 지니고 호젓한 데서 만날까 무서울 지경이다. 태수가 승재를 본 첫인상은 이러했다. 그래서 태수는 속이 찜찜한 판인데 이건 성명을 대주니까 대체 무엇이 어쨌다고 남의 얼굴을 마구 뚫어지게 치어다보면서 뚱딴지같이 구는 데는 의사고 무엇이고 한바탕 들이대고 싶게 심정이 상했다.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승재는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연령과 주소와 직업을 물어 일일이 제자리에 쓰고 나서 비로소 철피를 놓고 회전 의자를 빙그르 돌려 태수와 마주 앉는다. 그는 이 말을 묻기가 무서웠다. 보나 안 보나 화루병이기 십상인데 제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착실하여 결혼 전에 건강진단을 하자는 것이었으면 하는 원념으로 다뿌 긴장이 되기까지 했다. 뭐뭐인데요? 태수는 불쾌하던 끝이나 울며 겨자 먹기로 오히려 점직해하면서 대답을 한다. 처음도 아니오. 또 의사 앞에 서라지만 젊은 간호부까지 대령하고 섰는 데서 부끄럼을 타는 불결한 병을 말하기란 누구나 마찬가지로 거북하고 창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승재는 짐작은 한 바이지만 의사답지 않게 소리를 지른다. 바로 며칠 아니면 초봉이와 결혼을 할 소중한 그 초봉이와 결혼을 할 내가 천하의 고약하고 더러운 뭐뭐를 앓다니. 태수는 그렇잖아도 점직한 판에 승재가 또 소리를 꽥 지르고 놀라고 해놓으니 더욱 무렴하기도 하거니와 대관절 이게 의사가 아니고 미친놈이나 아닌가 싶었다. 언제부터 편찮으셨나요? 승재는 이윽고 다시 의사가 되어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묻는다. 병이 생기기는 벌써 작년 가을인데 치료해서 낫긴 나았어요. 그랬는데 자꾸만 도지고 해서. 근치가 되지를 않았던 게지요. 그런 것을 조심을 안 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지. 승재는 제 요량만 여겨 시방 조봉이의 남편 될 사람더러 충고하는 것이다. 태수는 그따위 장견은 다 안 입고 왔지만 절에 간 색시라. 글쎄요. 그런 줄이야 다 알지만 자연 하면서 어물어물 거리다가 그런데 좀 급한 사정이 있는데요. 인제 한 4, 5일 동안에 치료가 안 될까요? 승재는 속으로 내가 이 녀석 단단히 급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원수를 잡아다가 발밑에 꼴려 앉힌 것처럼 기광이 나는 것만 같았다. 거 안 될 겁니다. 승재는 커다랗게 고개를 흔들다가 아무튼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주 초기라도 어려울 텐데 만성이면 더구나. 그래도 사정이 절박해서 그러는데 그래 상의를 해볼 겸 또. 무슨 일이십니까? 여행을 하십니까? 여행 같으면 그 병엔 더구나 해롭습니다. 승재는 짐짓 이렇게 제 딴에는 태수를 구슬린다는 요량이다.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라. 그럼. 승재는 심술궂게 추궁을 하고 태수는 주저주저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빙기 누는다. 결혼? 승재는 허겁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설레설레 고개를 흔든다. 결혼을 하시다니 건 안 됩니다. 차라리 혼인날을 넌지시 물리십시오. 이 말은 의사로서 당연한 권고다. 그러나 승재는 결코 태수를 위해서 권고하자는 뜻이 아니다. 차라리 태수를 끄급수를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요. 그보다도 더 그래저래 하다가 이 혼인이 파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심술로다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태수는 또 태수라 저도 고개를 쌀쌀 흔든다. 그는 혼인을 물리라다니 천만의 당차는 수작이었던 것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도 그래선 안 됩니다. 첫째 환자 당사자도 해롭고 또 부인한테도. 승재는 여기까지 말을 하느라니까 어느덧 그만 가슴이 뭉클하면서 사뭇 아이쿠 하고 소리쳐 부르짖기라도 하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다. 그는 조봉이가 이자에게 짓밟혀 더러운 모모까지 전염받을 일을 생각하면 방금 신성이나 모독되는 것 같아서 사뭇 열이 치달아 올랐다. 그는 열이 나는 깐으로 하면 그저 주먹을 들어 이자를 대가리에서부터 짓바수어 놓고 싶었다. 눈치를 먹는 줄도 모르고 태수는 앉아서 조른다. 그러니까 그걸 상의하는 게 아닙니까? 근치되는 거야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선 임시로 아프지나 않고 또 전염이나 안 되게 시리 가령 농이 먹게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만이라도 해드렸으면야 생색도 날 것이고 해서 두루 좋겠지만. 승재는 입맛을 다신다. 그는 태수가 미운 것으로 말하면 이 녀석아 잔말 말라고 따귀라도 한 대 때려서 쫓기라도 하겠지만 뒤미쳐 생각할진데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제 힘과 재주를 다하여 태수가 청한 말대로 응급 방편이라도 써보는 게 조봉이를 위한 도리일성 싶었다. 일변 태수는 도로 심정이 상해서 눈살이 장이 아니 꼽다. 대체 의사라는 유인이 처음부터 보기 싫게 굴어 비위를 거슬리더니 내내 비세는 꼴이 뇌꼴스럽다고 해서 그만두어 버리고 벌떡 일어설 생각이 났다. 그는 지금 이 칼날 위에 올라선 판에 모모쯤 앓는다고 또 조봉이한테 전염이 되는 게 안 되었다고 그걸 치료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제 자신이
생각하며 우스웠다. 세상살이 마지막 날을 날 받아 놓다시피 했으면서 초봉이도 그렇고. 이렇게 속으로 두렁거리면서 이 작자가 인제 한 번만 더 가짱게 굴면 두말 않고 일어서서 나가버리려니 했다. 좌우간. 이윽고 승재는 과다니씨 말을 하면서 일어선다. 해볼 대로는 힘껏 다 해봐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승재가 일어서니까 간호부는 벌써 알아차리고서 50cc짜리 주사기를 핀셋으로 집어들고 주사 준비를 시작한다. 주사를 먼저 균을 겸사할 텐데 뭐 주사를 먼저 놓아도 좋겠지. 승재는 혼자서 괜히 갈팡질팡하다가 현미경의 초자판을 꺼내가지고 태수한테로 돌아온다. 간호부는 노랗게 만옷빛으로 맑은 드리파 플라빈 주사액을 솜씨있게 주사기로 겨 올리고 있다. 승재는 마치 저면술의 암시에나 걸린 듯이 끄ꯛ 서서 그것을 노려본다. 보는 동안에 양미간이 이상스럽게 찌푸려진다. 발뿌리 앞에 가서 사지를 뒤틀고 나가 동그라져 민사하는 태수의 환영이 역력히 보이던 것이다. 하다가 다시 주사해서 암시를 받아 저기다가 모모를 몇 그램만 섞었으면 이 생각을 하던 참이다. 세상에도 유순한 그의 눈이 난데없는 살기를 띠고 힐끔 태수를 돌려다보는 것이나 태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눈만 팔고 앉았다. 간호부가 준비된 주사기를 손에 들려줄 때에야 승재는 제정신이 들어 부질없이 흠칫 놀란다. 주사기를 받아들고 서서 승재는 태수의 걷어올린 팔을 내려다본다. 파란 정맥이 여물게 톡톡 비어진 통통한 팔이다. 살결이 유난스럽게 희다. 이 팔이 가서 조봉이의 그 어여쁜 어깨를 쌍스럽게 휘감으려니 생각하매 태수의 팔은 팔이 아니고 벼랑강 국다랑 구렁이로 보인다. 그만 징그러워서 온 전신의 소름이 쪽 끼치고 차마 더 볼 수 없어 눈을 스르르 감는다. 눈을 감으니까 감은 기린이 주사침을 아무렇게나 푹 찔렀으면 고소할 것 같아 손이 움찔움찔한다. 알콜솜으로 자리를 닦아놓고서 기다리다 못해 간호부가 찔벅거리는 바람에 승재는 눈을 도로 뜨고 가까스로 주사 한 대를 맞췄다. 농을 조자판에다가 받았다. 실상 현미경 검사야 해보나 마나 빤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환자를 위해서 그런다느니보다 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만큼 면밀하고 친절하오 하고 내세우는 병원 간판인 것이다. 승재는 농을 받은 유리 조각을 알콜불에 구워서 메틸렌 브라운으로 착색을 해가지고 현미경을 900배로 맞추어 들여다본다. 초점을 맞추어 가는 대로 바르스름하게 나타나는 신장형의 반점은 갈데없이 모균이다. 승재는 오독하니 앉았는 태수를 손짓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하고 옆으로 비켜선다. 보입니까? 공팍같이 생기고 바르스름한 거. 안 보이는데요. 아니, 무엇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승재는 초점을 다시 조절해준다. 네, 보입니다.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쿠데리아인가요? 태수는 신기해하면서 박테리아냐고 묻는 것이나 승재는 실수하려다 말고 그렇지요. 박테리안 박테리아죠. 그게 모모균입니다. 이게가 그렇군요. 태수는 한참이나 더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든다. 그는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기는 고사하고 현미경을 구경도 못한 사람이라 두루 희한했던 것이다. 태수는 현미경 옆에 가붙어 서서 고개를 갸웃하다가 미천이 드러나는 줄을 모르고 한다는 소리가
그럼 이게 한 10배나 되나요? 마쿠테리안 벅 작은 건데. 그게 900배랍니다. 900배? 아이고 900배. 하하하. 태수는 연신 신기해하다가 도로 현미경을 들여다본다. 승재는 태수가 믿기는 하면서도 그의 하는 양이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명랑한 것이 일변 귀염성스럽기도 했다. 이 귀여운 생각은 그런데 미운 생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만 꺼눌려 버렸던 것이 그랬다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 기회를 얻어 의식 위에 떠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엽다는 생각은 순간만에 사라지지를 않고 도리어 무럭무럭 자라났다. 승재는 이 모순된 두 개의 감정에 휘달려 속으로 몸부림을 쳐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망연히 서서 있던 승재는 태수가 다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동안 진찰실 한옆에 들여세운 책상에서 금자박이 술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다가 활활 넘겨 2편 진찰탁 위에 펴놓는다. 모모군이 현미경의 원색대로 사파가 있는 대목이다. 이윽고 태수가 이 편으로 오기를 기다려 승재는 펴놓았던 책의 사파를 짚어가면서 모모균의 형성부터 시작하여 그 성장이며 전형 경로, 잠복, 활동, 번식, 그리고 병리와 모모의 전신과 부부 생활과 제2세랄지 일반 사회에 미치는 해독이며 마지막 치료와 섭생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상하게 들려준다. 태수는 승재를 다시 한번 치어다보았다. 태수는 승재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본즉 모두가 그럴듯했다. 그새까지 다니던 먼저 병원에서는 처음 가던 길로 펌프질이나 해주고 주사나 꾹꾹 찔러주고 했을 뿐 현미경 같은 것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 이 병원에 오니까는 의사가 생기기는 고스가이나 도둑놈 같고 불쾌하게는 굴었어도 저 현미경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로 자상 분명하게 설명을 해준다. 하는 게 썩 그럴듯했고 불쾌하던 의사란 작자도 그러는 동안에 인간이 차차 양수내배고 해서 태수가 또한 뒤가 없는 사람이라 박사나 되는 것 같이 그리고 오랜 친구와 같이 신뢰하는 마음이 들었다. 승재는 처방을 쓰고 있다. 가류약을 쓰고 그 다음에 물약을 쓰노라니까 그놈에다가 모모가리를 한 그램만 넣고 싶었다. 그랬으면 오늘 저녁에 식후 2시간이 지나 물약을 먹을 테요. 먹으면 대번 경련이 일어나고 숨쉬기가 힘이 들어 헐헐 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고 두 눈이 퀭해지고 맥이 축 처졌다가 3분이 다 못해서 숨이 딸고. 승재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느라고 잠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어깨를 흠칫하면서 도로 철피를 놀린다. 마지막에 물 100g이라고 쓰고 나니까 그 위에 조금 빈 데다가 자꾸 모모가리 1g이라고 쓰고만 싶어 철필 끝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처방을 다 쓰고 나서 승재는 태수한테 여러 가지로 주의를 시킨다. 혼인 전날까지 매일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약을 정성 들여서 먹고 찜질을 하고 주색이나 그런 것은 일찍 끊고 자극되는 음식이며 과한 운동도 하지 말고 그렇게 치료와 조섭을 잘하면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은 멎더라도 모사는 그대로 나오는 법인즉 전염이 된다. 그러니 그것은 맨 마지막 날 보아서 무슨 변법이라도 구처해 줄 텐즉 우선 그리 알고 있거라. 결혼하는 여자한테 전염을 시켜서는 단연 안 된다. 그것은 죄 없는 여자한테 적약일 뿐 아니라 생겨나는 자손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순순히 다 이루고 있노라니까 승재는 어쩌면 친동생을 훈계나 하는 듯이 다정스런 것 같았다. 사실 태수가 나이는 1살 맞지라도 앳되고 승재가 훨씬 노숙해서 그냥 보기에도 승재는 침착한 게 손윗사람 같고 태수는 어린 수아사람 같았다.
승재는 태수를 돌려보내고 나서 오늘 새로 얻은 방을 닥달하려고 비와 털이개와 걸레 등속을 찾아가지고 그 집으로 갔다. 그는 인제는 태수까지 알았는데 태수를 저만 알고 시치미를 뚝 떼었으니 만일 내일이라도 태수가 약혼까지 했다니까 혹시 초봉이네 집에를 온다든지 해서 썸뻑 만나고 보면 그런 무색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즉 기왕 방까지 구해둔 바에 오늘 저녁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했다. 승재는 숱한 먼지를 뒤집어 가면서 다담이야 오시래야 방안을 말끔하게 털어내고 한 뒤에 다시 병원에 들러 아범더럭글 구루마꾼을 하나 얻어 보내달라는 부탁을 해놓고서 둔뱀을 넘어갔다. 새삼스럽게 반가운 것 같은 또 슬픈 것 같은 조봉이네 집 문간 안으로 문득 들어서려니까는 어쩐지 등갈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발을 끊었던 지배를 찾아오는 것처럼 서먹서먹했다. 그러려니 하고 보아서 그런지 집안은 안팎이 모두 어디라 없이 두렁거리고 들뜬 것 같았다. 부엌에서 개봉이가 웬 남모를 아낙네와 밥을 하느라고 수선을 비우다가 승재를 보더니 해뜩 웃는다. 조그만 웃는 웃음이라도 시원하니 사심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웃음이 어제 저녁에 그렇게 몰아세우기는 했어도 다 공중 그런 것이고 자 나는 이렇게 반가워하자누 하면서 맞을 해주는 것이니 싶었다. 승재는 개봉이가 웃고 반가워하는 것이 사레배도록 기쁘고 고마웠다. 그러나 그것이 기쁘고 고맙기 때문에 자연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요. 꼭 동기간에 누이 동생인 양 귀에도 하고 응석도 받아주고 하던 것이 또한 그만이구나 하면 차마 이 집을 떠나는 회포가 한량없이 애달파 방금 내려덮이는 황혼과 함께 마음 둘 곳을 모르게 슬펐다. 마당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초봉이와 얼굴이라도 마주치기를 꺼려하는 제 마음과는 정반대로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싶어 무심결에 안방께로 고개가 돌아간다. 그러나 이구석 저구석 안팎으로 보기 싫게 생긴 아낙네들만 움덕움덕 들끓지 초봉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승재가 짐을 꾸리느라고 책을 죄다 책장에서 꺼내어 한 덩이씩 한 덩이씩 따로 동여매고 있는데 개봉이가 가만가만 나왔다. 아유머니나 이게 대천 웬 난리유. 개봉이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다. 왜 책을 죄다 끓여놓고 그리우? 응, 줘. 승재가 책 동여매던 손을 멈추고 희죽 웃으면서 더듬는 것을 개봉이는 그제야 알아채고 얼른 이사하우? 응, 이사. 개봉이는 얼굴을 찡그릴 듯하다가 벼랑간 웃음을 가득 흩들리면서 아, 오라이, 우리 남서방 브라보. 승재는 어째서 하는 말인지 몰라 뻔하고 있고 개봉이는 상관 않고 고개를 깝신깝신하면서 들이 좋아서 응, 남서방, 나도 남서방이 어디로 가기 나오고 없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보기 아주 딱해서 말이유. 괜히 잘못 알아듣고서 삐질까 무섭다. 그랬는데 아무튼지 잘 생각했수. 소원은 면했어. 하하하. 개봉이는 기어코 한마디 조롱을 하고서는 웃어대다가 다시 군우나 하는 것처럼 소곤소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집만 가르쳐주면 내가 인제 찾아갈게. 응? 꼭 래퍼할 재료도 있고. 승재는 종이 쪽에다가 이사에 가는 집 번지를 쓰며 길목이며 드나드는 문간까지 알기 쉽게 대주면서 앞으로 밤에 급한 병자가 있는 집에서 부르러 오거든 그대로 잘 가르쳐주라는 부탁을 얼러당부한다. 내일이라도 봐서 갈게. 6시쯤. 개봉이는 승재가 주소 적어주는 종이 쪽을 받아들고 훑어다 보다가 허리춤에 건사를 한다.
우리 남서방. 하하하. 내일 기다리유. 개봉이는 승재가 저희 집에 그대로 끄먹끄먹 앉아있지 않게 된 것이 좋기도 했거니와 그보다도 승재가 딴 데 가서 있으면 놀러 다니기가 이무로울 테니까 그래서 더 좋아했다. 이튿날 아침 승재는 병원에 가던 길로 독약을 조그만 병에다가 갈라넣어 포켓 속에 건사해 두고 태수가 오기를 기다렸다. 오더라도 저녁 때나 올 줄 알면서도 그는 아침부터 저녁 때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11점쯤에서는 독약병을 지워버렸다. 그러나 또 1시에는 다시 준비를 했고 3시에는 또 지워버리고서 짜증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4시 찌는 소리가 들리자 또 장만을 해두었다. 이번에는 포켓 속에다가 건사하지를 않고 진찰실 안에 약병들 틈에다가 끼워 넣었다. 4시 반쯤 되어서 태수가 윗입술을 한편만 벌려 간드러지게 웃으면서 진찰실로 들어왔다. 승재는 반가워서 웃고 맞이했다. 그는 어째서 반가운지는 몰라도 또 그걸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나 아무튼 태수가 반가웠다. 그래, 밤새 좀 어떠십니까? 승재는 태수가 앞에 와서 앉기를 기다려 의사된 도리와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으로 인사를 한다. 네, 뭐 별로 모르겠어요. 그럴 겝니다.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호부가 주사를 준비하려고 한다. 승재는 미리 생각해 두었던 주사액을 주문하라고 만일 재중당에 없다거든 다른 데라도 물어보아서 가져오라고 간호부를 저편 전화 있는 낭하로 쫓아버린다. 그것은 모모에 놓는 주사라도 비하 주사요. 효력도 신통차나 근자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구하기가 어려운 약이요. 승재는 그것을 알고 시키던 것이다. 간호부를 쫓아냈으니 이 방에는 승재 저와 그래서 꼭 필요한 인간 태수와 단 2사람뿐이다. 2분이나 3분이면 넉넉히 조처를 될 판이다. 승재는 마침내 일어섰다. 승재는 간호부가 꺼내놓고 나간 주사기를 집어 바른 손에 들고 트라파 플라빈의 이쁘장스럽게 생긴 유리 단지를 줄로 꼭대기를 쓸어 따낸 뒤에 주사액을 주사기에다 쭉 켜올린다. 노란 주사액이 20cc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는 아까 약병들 틈에다가 숨겨두었던 독약을 집어 왼손에 쥔 채 병마개를 뽑는다. 뽕! 나는 둥 마는 둥 작은 소리건만 승재는 움찔 놀란다. 사실 방안은 그다지도 교교했었다. 승재는 독약병을 기울여 바른 손에 든 주사기의 침끝을 담그고 속대를 천천히 잡아당긴다. 독약은 병 속에서 조금씩 준다. 주사기에는 1cc, 2cc, 3, 4 차차로 독약이 불어오른다. 마침내 25cc를 가리킬 때 주사찜을 독약병에서 꺼내든다. 침 끝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이 신경적으로 바르르 떨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 승재는 준비가 다 된 주사기를 멀찍이 쳐들고 서서 한참이나 바라본다. 태수는 승재가 돌아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커다란 윗도리가 가리어 보이지도 않았거니와 도시의 거기에는 주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 승재는 고개를 돌려 이내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태수를 바라보다가 주사기를 치어다보고 또 태수를 돌려다보곤 한다. 이놈을 고 새파란 정맥에다가 쪽 들이밀면 1분, 2분, 3분이면 안색이 질리면서 가슴을 우디고 몸을 비틀다가 고만 나가 동그라져 그리고 눈을 뒤쓰고 다말마에 고민을 하다가 이어 딸고 사람을 굳히겠다는 순간이면서 승재는 긴장보다도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떠오른다. 승재가 선뜻 돌아서서 제 옆으로 오는 것을 보고 태수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발을 내놓는다. 승재는 왼손에 쥐고 온 알코올솜으로
주사 자리를 싹싹 씻는다. 주먹을 꼭 쥐십시오. 주의를 시키면서 주사기를 뉘어 침끝을 볼록 솟은 정맥 위에다 누르는 듯 갖다 댄다. 침끝에서 약물이 배어나와 살에 번진다. 인제는 침끝을 푹 찔렀다가 속대를 뒤로 뽑는 듯하면 검붉은 핏기가 주사기 안으로 배어든다. 그럴 때 속대를 진득이 밀기 시작하면 그만이다. 승재는 바늘 끝으로 핏대를 누른 채 그대로 잠시 멈추고 있다. 태수는 주사침이 살을 뚫을 바로 직전임을 알고 눈을 스르르 감는다. 언제고 그러하듯이 따끔 아픈 것을 보고 있느라면 속이 간지러워서 못하던 것이다. 눈을 감은 태수는 인제시방 바늘끝이 따끔 살을 뚫고 들어오려니 기다린다. 그러나 암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넉넉 30초는 되었을 것이다. 태수는 기다리다 못해 감았던 눈을 뜨고 승재는 갖다 댄 바늘 끝으로 빗대를 푹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도로 쳐들고 싱겁게 비쓱 웃으면서 허리를 펴고 돌아선다. 태수는 웬일이고 싶어 뻔히 앉아 승재의 등 뒤를 바라다 본다. 승재는 주사기의 뒷대를 눌러 약을 내뿜는다. 은침 같은 물줄기가 이쁘게 뻗쳐나와 리놀륨 바닥에 의미 없는 곡선을 그려놓는다. 승재는 미상불 태수를 죽이고도 싶었고 그래서 죽여보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그는 죽여보려고 했을 뿐이지 죽일 작정을 한 것은 아니다. 신경의 게임이라고나 하는지 의사쯤 앉아서 사람 한 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최후의 경계선, 그것은 오블라토 한 겹보다도 더 얇게 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얇은 한 겹의 이편 쪽까지만은 애초부터 목표로 정하고서 승재는 독약을 준비하고 그놈을 주사기에다가 켜올리고 해가지고서 찬찬히 쳐들고 서서 재웅의 얼굴과 번갈아 빗대보고 마침내는 혈관에다 갖다 대고 푹 찌를 듯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살인행위의 계단을 천연덕스럽게 밟아 올라왔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절대의 목적지였다. 그렇게 살인의 한 계단, 두 계단을 밟아 올라오고 오다가 마침내 그 오블라토 한 겹을 남겨놓고 우뚝 멈춰서는 신경의 스포츠. 그것은 적실히 유쾌한 긴장일 수 있었다. 승재는 주사액이 상한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태수는 그대로 속았을 따름이고 승재가 새 주사기를 꺼내다가 새 주사액을 따서 주사를 놓아주니까 태수는 이런 것도 다 이 병원이 셈이라고 친절해서 그런 거니 생각하고 무척 좋아한다. 태수는 주사를 다 마치고 나가다가 돌아서더니 문득 그날 바쁘지 않거든 와달라고 제 혼인날 손님으로 승재를 청을 한다. 승재는 속으로 뜩해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얼음얼음하고 섰다.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잠깐 거저. 허기야 뭐 결혼식이라고 쑥내만 낼 테지만 오래시래도 부끄럽습니다. 아무튼지 인제 청첩장도 보내드리겠지만 부디 구경이나 와주세요. 벅 영광이겠습니다. 네, 되도록 가서 그날 바쁘지만 않으면. 승재는 조르는 양이 조련찮은 눈치 같아서 대답만 그만큼 해두는 것이다. 승재는 6시가 되기를 까맣게 기다려 병원을 나와서 어젯밤 새로 든 집으로 가다가 집 모퉁이 가게 앞에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 개봉이를 만났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이 반가웠다. 그러나 겨우 어젯밤에 갈리고 났으니 무슨 짙은 인사야 할 말이 없다. 둘이는 웃으면서 아무 뜻 없는 말을 해도 마음은 통하는 말은 서로 한마디씩 한다. 잘 왔군. 헤헤. 들어가자구. 응. 둘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쳐둔 쪽대문을 열고 좁은 처마 밑을 한참 지나 승재의 방 앞에 당도했다.
승재는 개봉이를 돌려다보고 웃으면서 방문에 채운 자물쇠를 연다. 개봉이는 방으로 들어와서 앉을 생각도 미처 못하고 방 안을 휘휘 둘러본다. 책은 벌써 전대로 책장 속에다 챙겨 넣었고 또 몇 가지 안 되는 호랍이 세간이지만 책상 위에는 구접지근한 것들을 다 옷이래 속에다가 몰아넣었기 때문에 개봉이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 방 안이 한결 조촐하게 보였다. 방 안이 그렇게 침착할 뿐 아니라 그새까지 어른들이 있고 해서 부지중 조심이 되던 저의 집이 아니고 이렇게 단출하게 승재와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쁘기야 하지만 그러나 어쩐지 조심이 되던 저희 집에서처럼은 도리어 이무롭지가 않고 무엇인지 모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장이 거북스러웠다. 왜 그럴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으나 아무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고 없는데 그래지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승재는 개봉이가 이렇게 온 것이 반가웠고 다 기쁘기도 해서 별반 할 이야기는 없다. 그야말로 시사를 말한다든지 학문을 논한다든지야 말로 안 될 처지요. 그렇다면 집안 이야기를 묻는 것밖에 없는데 집안 이야기도 할 거리라고는 조봉이의 혼인에 대한 것뿐인걸 이 편이 불쑥 꺼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마 개봉이가 그새처럼 농담을 한다든지 원 까불어댄다든지 그랬으면 자연 무엇이고 간에 말거리도 생기고 이 서먹서먹한 기분도 쓰러질 텐데 그애 역시 가끔 무료하게 미소나 할 뿐 얌전을 빼고 있어서 여간 거북스런 게 아니다. 뭐 과실이나 좀 사다가 둘 것을. 한참 만에 승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일어선다. 겸사겸사해서 무엇 입놀릴 것을 사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 잠깐 다녀올게. 곧. 뭘 사오려고. 아니야, 난 먹고 싶잖아요. 개봉이는 부여잡을 듯이 일어선다.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사주는 거니 먹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착하지. 승재가 없는 구변으로 먼저 농을 건네니까 개봉이도 그제야 어색스럽던 것이 얼마쯤 풀어져서 누굴 마구 위협하려 드나? 그럼 잘못됐게. 그런데 개봉이가 밤새로 갑자기 얌전해진 것 같으니 거 웬일일꼬? 하하, 남서방 보게도 그런 것 같수? 응. 아이 어쩌나? 글쎄 내가 생각해도 웬일인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정말 그렇다면 야단났게. 심청하군. 남이 얌전해서 야단이 나요? 응. 어째서? 난 얌전한 개봉이보다도 까불고 아니 까불고가 아니라 장난하고 응석 부리고 그리고 개봉이가 좋아서. 그럼 난 뭐 맘낮 어린애기고 말괄량이고 그러라고? 개봉이는 승재가 생각하기에는 속을 알 수 없게 뾰롱한다. 애기가 좋잖아. 좋긴 뭐에 좋아. 어른들 축에도 못 끼는걸. 어른이 좋은 게 아니야. 그리지 말고 이거 봐요, 개봉이. 응? 저 개봉이 말이야. 내 누이 동생이나 내 자쿠. 누이 동생? 오빠 누이 그거? 개봉이는 말끄러미 승재를 올려다보다가 벼랑간 싫다누 하면서 아주 얀정없이 잡아댄다. 생각자는 무렴을 보고서 승재는 얼굴이 벌개진다. 싫어? 개봉이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을 것을 너무 매몰스럽게 쏘아준 것이 미안했던지 재라서 배식이 웃는다. 왜 싫은꼬? 왜? 거저. 거저도 있나?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아마 개봉인 남서방이 싫은 게지. 그러니까 누이 동생 내기도 싫대지. 누가 남서방이 싫어서 그러나 뭐? 뭘 싫으니까 그리지. 아냐. 아닌 뭘. 아니래도 자꾸만 남 속도 모르고서 괜히. 개봉이는 빌경 암상이 나서 대고 지청구를 한다.
승재는 다시는 꿈쩍도 못하고 슬며시 밖으로 나간다. 거리로 걸어가면서 승재는 개봉이가 소갈지를 포르르 내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다고 쏘아붙이던 말을 두루 생각을 한다. 결코 까부느라고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니오 영광같이 속이 엉뚱한 소리던 것이다. 철없이 함부로 굴고 응석을 부리고 하는 개봉이를 동기의 친누이인 양 승재는 단순하게 그리고 마음 놓고 사랑했고 그것을 그대로 길이길이 가꾸고 싶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방 보고 나온 개봉이로 해서 한낱 전설같이 아득한 것이 되고 말았다. 누이 동생을 내자고 하니까 말끄러미 올려다보던 그 눈, 남의 속도 모르고서 그런다고 암상을 떨던 그 눈, 본시 태어난 것이라 한껏 이지적이기도 하면서도 가릴 것 없는 정열을 흠뻑 머금어 사뭇 위태위태해 보이던 그 눈을 생각하면 승재는 다시는 개봉이와 똑바로 마주보지를 못할 듯 싶게 그 눈이 무서웠다. 그렇게도 조달을 하나? 승재는 혼자서 단식하듯 중얼거린다. 승재가 과실과 과자를 조금씩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개봉이는 아까 일은 죄다 잊어버린 듯이 그런 눈치도 안 보였다. 승재는 그것이 다행이고 안심이 되었다. 개봉이는 과자 봉지를 풀어놓고 승재와 둘이서 막 먹기 시작하려다가 밑도 끝도 없이 묻는 말이다. 남서방, 그새 퍽 궁금했지요? 궁금? 응, 언니 결혼하는 거 말이유. 응, 난 무슨 소리라고. 뭐 거저. 뭘 그래요. 퍽 궁금했으면서. 모르면 어떤가. 다. 글쎄 몰라도 괜찮다면 그만이지만 그런데 말이유. 내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응? 언니가 말이유. 남서방을 잊지 못하나 봐요. 괜한 소릴. 승재는 말과는 딴판으로 얼굴이 붉어진다. 그는 울고 싶은 반가움을 미처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냐, 정말이라우. 개봉이는 우선 그날 밤 조봉이와 같이 앉아 모친한테 듣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되풀이해서 옮겨놓는다. 승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태수가 그렇듯 집안이 양반 집안에 재산이 있고 얌전하고 전문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한 버젓한 신랑이란다니 정주산에 내며 당자인 초봉이며 다 그러한 문벌이랄지 학식이랄지 그런 것에 끌려서 혼인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 구석에서는 그렇지만 어디원 하는 반발이 생기고 자격이 모자라 떠밀렸구나 뺏겼구나 하매 저를 잊지 못한다는 소리가 슬프게 반갑던 것은 어디로 가고 마음이 앙앙하여 좋지 않았다. 그러고 그러하고 일변 미심이 더럭 나는 것이 고태수라는 인물의 정체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문학교니 대학이니 졸업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 걸로 하면 종작 없는 소리 같았다. 오늘 아까 병원에서는 그의 소위 이력이라는 것을 몰랐고 겸하여 딴 데 정신이 팔려 그냥 귀넘겨 들었었지만 어떤 놈의 전문학교인지 대학인지 졸업을 했다는 사람이 사실 중등학교만 옳게 다녔어도 그럴 리가 없는데 대대학의 실이 현미경을 요술 주머니처럼 신기해하고 게다가 현미경 검사를 하는 세균을 10배냐고 묻다니. 정녕 무슨 협잡이 붙었기 쉽고 또 얌전한 사람이요 처신이 조신하거나 모모 같은 추한병이 걸렸을 이치도 없거니와 우연한 불행이나 한때 실수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치료와 조섭을 게을리 않고 조심을 하여 이내 완치를 했을 것이지 결코 도로 도지고 하도록 몸가짐을 난하게 할 리가 없는 게 아니냔 말이다. 그러고 보니 다른 것, 가령 문벌이 좋으네 재산이 있네 하는 것도 역시 꼭 같은 야바이 속이요. 자칫하면 그 녀석이 계집을 두어두고서 생판 시방 초봉이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난 승재는
이거 큰일 났다고 당장 쫓아가서 정조사 덜어는지 제가 보고 짐작한 대로 사실과 의견을 토파하여 혼인을 파의하도록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래 마음은 잔뜩 초조한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를 선뜻 해댈 강단은 또한 나지를 않고 물씬물씬 뒤가 사려진다. 가령 그 짐작이 옳게 들어맞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파혼이 될는지 의문인걸. 항차 정주사내가 뒷줄로 다시 알아본 결과 고태수의 그러한 재반 자격이 적실한 것이고 본량이면 승재 저는 남들한테 저놈이 조봉이를 뺏기고서 오기에 괜히 고태수를 중상하여 혼인을 회방을 노려던 불측한 놈이라고 얼굴에다가 침뱉음을 당하게 될 테니 그런 창피 그런 망신이 있으며 고태수를 죽이려던 그 약으로 숭재가 죽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제 양심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조봉이의 불행만을 여겨서 그렇듯 서둘고 나서자는 것이지 은연중일 값에 그 혼인을 방해하고 싶은 욕심은 조금도 없는 것이냐고 물어볼 때 그는 제 사심이 부끄러워 차마 기운이 나지를 않았다. 그러니 그렇다고 끄먹끄먹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안타까워 못할 노릇이다. 그러면 들고 나서서 간섭을 해. 그것은 안팎으로 사리는 게 많아 못할 일이다. 대체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해도 대답은 나오지 않고 사뭇 조바심만 나서 승재는 마치 무언 마려운 무엇에다 빗댈 형용이다. 개봉이는 승재가 하도 저 혼자서 얼굴이 불그락 부르락 무엇을 생각을 하느라 입맛을 다시느라 심상치 않으니까 저도 한동안 앉아 과실만 벗기면서 눈치를 보다가 이윽고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던 것이다. 그때부터 언니가 시추루만이 풀이 죽어가지고랑 혼자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겠지. 난 글쎄 그날 저녁에 언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한테 바로 승낙을 한 줄은 몰랐구려.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네끼리 다 작정을 해놓고설랑 언니더러 이러고 저러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거니 그리 알라고 잃는 거니깐. 언니 성미에 싫더라도 싫다고 하지도 못할 거고. 언니가 글쎄 그렇게 맘이 약하다우. 개봉이는 과실을 한쪽 집어주는 길에 승재의 동의를 묻는 듯이 말을 잠깐 멈춘다. 승재는 주는 과실을 받아 가진 채 그대로 묵묵히 말이었고 개봉이는 그 다음을 계속하여 그래 내가 하루는 그러니깐 그게 바로 약혼을 하던 그 전날 저녁인가 봐. 언니더러 가만히 그렇게 마음에 없는 것을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노릇이라고 싫다고서 내뻗으면 그만이지. 왜 억지로 당하고서 그러느냐고 그리짜놨겠수. 그랬더니 언니 말이 너는 속도 모르고서 뭘 그리냐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인제 그 사람이 돈을 수천 원 장사 미천으로 아버지한테 대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혼인을 마다고 하겠느냐고 그리겠지. 글쎄 그 말을 들으니깐 어떻게 결이 나고 모두 밉살머리스럽던지 마구 그냥 몰아셌지. 그래 이건 캐캐 묵은 심청전을 잇고 있나? 장안몽 같은 장꼬대를 하고 있나? 그게 어디 당한 소리냐고. 그리고 일부러 안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도 들으시라고. 그럴 테면 애당초에 뭐하러 자식을 길러야고. 저 거시기 돼지 새끼나 병아리 새끼를 인제 사람은 팔아먹으려고 기르는 거나 일반이 아니고 무엇냐고. 마구 외장을 쳤더니 언니가 손으로다가 내 입을 틀어막고 꼬집고 그러겠지. 그래도 안방에서 다들 듣긴 들었을 거야. 속이 뜨끔했지 뭐. 개봉이는 그날 밤의 일이 다시금 통쾌하대서 마침내 깔깔 웃어젖힌다. 승재는 그러나 마디지게 한숨을 몰아내쉬고 묵묵히 앞벽을 건너다 본다. 그는 시방 방금 아까 조봉이의 위태한 결혼을 막지 못해 안타깝게 초조하던 불안도 또 바로 그 전에 조봉이가 못내 야속하던 노염도 죄다 잊어버리고
얼굴은 아주 딴판으로 감격함과 엄숙한 빛이 가득하다. 초봉이는 불쌍한 부모와 동기간을 위하여 제 한 몸이나 제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이라서 그 혼이 거룩하고 그 심정이 감격했던 것이다. 승재는 개봉동 양서방네가 딸 명림이를 기생집의 수양딸로 팔아먹으려고 조금 더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을 개봉이가 방금 저의 부모더러 들으라고 내쏘았다는 그 말대로 승재 저도 일찍이 그것을 돼지 새끼나 병아리를 치면서 그놈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명림이의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따지고 보면 더 야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번의 초봉이의 혼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반감 같은 것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않았다기보다도 실상은 개봉이가 짐승의 새끼를 팔아먹는다는 그 비유를 하는 대목에서 승재는 벌써 정신을 놓고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하게 될 겨를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종씨 말이었고 눈을 짓떠 허공을 보는 승재 얼굴은 차차로 황홀해 간다. 그는 시방 눈앞에 자비스런 초봉이가 한가운데 전사의 차림으로 우려시 나타나 있고 그 좌우와 등 뒤로는 그의 가관들의 가엾은 얼굴들이 초봉이의 후광을 받아 겨우 희미하게 안식을 얻고 있는 그런 성화의 한 폭이 보이던 것이다. 장한 노릇이군. 더욱 감격하다 못해 필경 눈이 싸하고 눈물이 배는 것을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서 중얼거리듯 단식을 하던 것이다. 다시 훨씬 만에 이번에는 입술을 지그시 다물면서 연애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는 비로소 아까 초봉이를 야속해하던 생각이며 그의 혼인을 회방 놓지 못해 조조불안하던 것이며 더구나 태수한테 질투와 증오를 갖던 제 자신이 초봉이의 그렇듯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씨에 비하여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소인의 짓이던가 싶었다. 승재가 마치 몽유병자가 된 것처럼 벼랑간 감격 황홀해져서 있는 것을 개봉이는 과실과 과자를 서로 가람 집어다 먹어가면서 우스워 못 보겠다는 듯이 해끗해끗 재미있어만 하다가 승재의 거룩한 노릇이라는 두 번째 단성에는 말끔하니 경멸하듯 올려다보고 있더니 빌경. 가관이네. 아이, 쥐뿔은 어떻구. 왜? 아름답고 거룩한 거 좋잖아. 오라. 그럼 남서방도 인제 딸나서 자람은 장사 미천 어짜고 아무한테나 내주겠구려. 난 그런 것보담도 위선 초봉이 언니의 아름다운 맘씨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 아름다운 맘인가? 아주 캐캐 묵은 생각이지. 못 써요.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보아버릇해야 하는 법이야. 초봉이 언니 맘씨가 오죽 아름다워. 이봐요 남서방. 글쎄 이번에 우리 언니가 그 결혼을 해서 잘 산다고 칩시다. 그랬더라도 말이지. 맨 처음에 맘을 먹기를 장사 미천 얻을 양으로다 딸을 내놓는 그 맘자리가 그게 고약스럽잖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라도 난 나쁘다고 할 말은 해요. 말이야 다 그럴듯하잖아. 사람이 잘나고 뭐 똑똑하고 전문대학교를 하하하. 그래 글쎄 그렇게 사람이 잘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를 위해서 첫째는 이 혼인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장사 미천이야 다 여벌이 아니냐고 그러더라나. 아이고 거저. 내가 그대로 앉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더라면 뾰족하게 한바탕 몰아세는걸. 그러면 말이지. 승재는 개봉이가 어찌하나 본다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나쁘기로 치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식을 모두 길러내느라고 고생하고 하면서 역시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쁜가? 아니. 왜? 그건 어째서? 부모는 자식을 제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고 교육시키고 그럴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생을 해서라도 의무 시행을 해야 옳지. 새남 못 받침은 집달리가 솥단지나 숟갈 집어가듯 우리 집에서도 전에 한번 그 일 당한걸. 하하하.
승재는 인제 겨우 여학교 3년급에 다니는 17살 배기 계집아이가 대체 어느 결에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까지 할 줄 알게 되었나 싶어 아까 누이 동생 정하기 싫다고 하던 때와는 의미가 다르나 역시 놀랍고 겁이 나는 것 같았다. 이튿날 승재는 태수의 모모를 혼인날까지 기어코 나수어줄 딴도리가 없을까 하고 두루두루 궁리를 해보면서 혼자 애를 썼다. 그리고 앞으로는 태수를 결코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제 마음에 맹세를 했다. 그러나 막상 오후가 되어 태수가 적 들어설 때는 승재의 마음의 맹세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다. 마음은 그래서 동요가 되었어도 그는 그것을 억제하면서 밤사이에 증세도 물어보고 술을 삼가고 음식을 자극성 없는 것으로 조심해서 가려 먹으라고 두루 신칙하기를 잊지 않았다. 조봉이의 남편이 될 남자가 병원에 환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성병이라니. 온갖 방탕한 생활 끝에 주잡한 훈장을 달고 병원을 찾은 고태수. 그리고 그를 치료해야 하는 승재.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환자와 의사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메스보다 더 날카로운 사리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승재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걷잡을 수 없는 원망과 분노가 진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천사 같은 초봉이의 희생적인 마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9장 행화의 변에서는 기생 행화의 속마음이 그려집니다. 행화는 초봉이를 재중당에서 이미 알고 지내며 그저 좋아만 하는 사이입니다. 행화는 비록 기생으로 살지만 초봉이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먼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수의 타락한 본 모습을 아는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행화는 초봉이에게 태수에 대해 귀뜸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아슬아슬한 대면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료를 받고 난 태수는 그 길로 계복동 행화의 집을 들렀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형보가 먼저 와서 아랫목 보료 위에가 사방침을 베고 들어 누웠고 행화는 가야금을 심심삼아 누르고 있다. 자네 집 장만했다면서 방이 몇 갠가? 남을 게 있나? 태수가 마루로 올라서 노라니까 방에서 형보가 이런 소리를 먼저 묻는다. 형보는 태수가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면 비벼 뚫고 들어갈 요량을 대고 있는 참이다. 염려 말게. 그렇잖아도 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서면서 우선 양복 위쪽고리를 훌러덩 벗어들고 휘휘 둘러다보다가 행화가 차고 앉은 가야금 위에다 휙 내던지고 모자는 벗어서 행화의 머리에다 푹 눌러 씌운다. 와 이리 수선을 피우노. 나만 가는 여학생 장가를 가길래 일하제. 행화는 익살맞게 그대로 까딱 앉고 앉아서 태수한테 눈을 흘긴다. 하하하하. 그래. 내가 요새 대단히 유쾌해. 참 볼 수 없다. 그 잘난 재미알 여학생 장가를 못 갈까봐 코가 쉰대짜 빠져갖고 댕길 때는 언제고 철이 좋아서 야단스레 굴 때는 언제고. 이 사람 그렇잖겠나. 평생 소원을 이뤘으니. 그렇지만 염려 말게. 신정이 좋기로 구정이야 잊을 리가 있겠나. 아이기야 내 차 타고 서울로 가서 한강철교에 자살할라 했더니 그럼 그 말만 꼭 믿고 그만두오. 예? 아무렴 그렇고 말고 다 염려 말래도 그래.
시방 행화는 농담으로 농담을 하고 있지만 태수는 진정을 농담으로 하고 있다. 그는 초봉이와 약혼을 한 그날부터는 근심과 불안을 요새 하늘처럼 말갛게 싹싹 씻어버렸다. 그새까지는 근심이 되고 답답하고 할 적마다 염불이나 기도를 하는 것과 일반으로 뭘 약차하거든 죽어버리면 고만이지 하고 그 임시의 번뇌를 회피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를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늘 불안과 더불어 그것이 가슴이 서리고 있었다. 하던 것이 영영 그를 모피하지는 못할 형편인데 일변 한 걸음 두 걸음 몸바투 다가는 오고 그러자 마침 조봉이와 뜻대로 약혼까지 되고 나니 그제는 아주 예라 이놈의 것 하고 정말로 죽어버릴 결심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해서 그 무겁던 불안과 노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이다. 제일 큰 소원이던 초봉이한테 여학생 장가를 들어 마지막 원을 푼 다음에야 단 하루라도 좋고 이 생에 아무 미련도 없다. 그래서 장차 어느 날일지는 몰라도 그날에 임하여 종용자약하게 죽음을 자취할 테나 그러나 그날의 최후의 일수간까지라도 이 세상을 깊이 있고 폭넓게 단연코 즐거운 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첫째 초봉이로 더불어 맺은 꿈을 최대한으로 호화롭게 꾸며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뚱땅거리고 술을 마시면서 놀아야 한다. 계집도 할 수 있는 것 여럿을 두고 지내야 한다. 하니까 행화도 그대로 데리고 지낼 테다. 돈도 도적질도 좋고 빚도 좋고 사기횡령 다 좋다. 제주껏 끌어대면 그만이다. 즐겁고 유쾌하자면 그러므로 몸에 고통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병원에를 다니면서 모모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태수는 마치 무슨 의식을 거행하는데 순서를 작정해 놓은 것처럼 앞일을 가뜬하고 분명하게 짜놓았다. 해서 그는 진정으로 유쾌하고 명랑했던 것이지 조금도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태수와 행아가 주거니 받거니 한참 짓거리는 동안 형부는 혼자서 제 생각에 골몰에 있다가 이윽고 끙 하면서 일어나 앉더니 태수 앞에 놓인 혜택곽을 집어다가 한 대 피워물고는 저도 말에 한몫 끼자고 행화가 말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에도 다 속은 단단히 꽁한 모양이지. 와, 저렇게 이쁜 서방님을 뺏기니깐. 하이, 고주사가 이쁘면 거저 이뻤나? 돈을 주니 이뻤지. 조가 농담을 해도 꼭 저 따로 한단 말이야. 와, 농담고 진정인데. 그래. 말이야말로 바른 말이다. 그런데 아무튼 고주사가 장가를 든다니까 섭섭하긴 섭섭하지. 채, 고주사가 장가 안 가고 있으면 언제 나한테로 장가 온다 하던기요. 내는 조강지처 바리지도 않소. 저건 팔자에 타고난 화루개 물건이야. 아니 장주사도 철부지 소리로 하지 않소. 더럭 성구는 행화는 그렇다고 흥분한 것은 아니나 농담하는 낯꽃도 아니다. 기생이면 기생답게 돈이나 벌고 다 그럴 끼지. 아이고 뭘 팔자 탄식을 하고. 첩이 싫다고 남의 조강지쳤나 봐라고 하는 거 내 그만의 구역이 나더라. 치. 흥. 그라제 또 기생년이 멋이나 연애한다고 깝떡대는 거 내 참 눈이 씌어 못 보겠더라. 아니 기생이라고 연애하지 말라는 법도 있나. 이 사람 자네 너무 겸손어이. 괜히 동무들한테 몽둥이 맞힐. 기생이 연애가 어디 당한 것고 주제에 연애로 한다는 년도 천하잡년. 기생년하고 연애하자고 덤비는 놈팽이도 천하잡놈. 아니 어째서? 여태 싱글싱글 웃고 앉아서 저 하는 양만 보고 있던 태수가 저도 어디 말을 시켜본다는 듯이 얼른 거들고 나서던 것이다. 이건 내가 되려 행화 말 맞다나 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자살을 하든지 해야 할까 보이. 응?
그래도 난 여태 행와하고 연애를 하거니 하고서 멋없이 좋아하잖았나. 하이, 당신네들이 암만 그런다고 내 무척 입살을 달래요. 아예 말도 마소. 돈 받고 무슨 연애락하오. 문놈이 들이 주무르던 몸뚱이제. 모모야 매독이 시글시글해서 그만에 한쪽이 썩어 들어가제. 그런 주제에 연애가 무어 말라 죽은 것고. 그래도 난 행와한테 연애란 걸. 말도 마소. 글쎄 고주사만 해도 나하고 살로 섞고 지내면서 달리 초봉이락하는 섹시하고 연애로 해서 장가가지 않소. 그걸 쥐뿔도 내가 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봐도 기생하고는 연애가 안 되길래 그러는 게 아니오. 이 답답한 대련님, 요? 그래도 난 보니깐. 태수가 미처 무어라고 대거리를 못하는 사이에 형부가 도로 말청견을 하고 나서던 것이다. 기생들도 버젓하게 연애만 하고 다 그러더라. 그기 연애라요. 활량이 오입한 거 아니고 기생이 오입받은 거 아니고 오이 길게 하는 걸로 갖고 연애라 했사니 답답한 철부지 소리 아니요. 예, 장주사 나리님. 저게 끈이 날더러 철부지래요. 그거 참. 그러나 저러나 이 사람아. 글쎄 기생도 다 같은 사람이라서 연애를 해먹게 마련이고 그래서 더러 연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넨 어찌 그리 연애하는 기생이라면서 비상 속인가. 연애락 함은 다 사람질하나? 치, 요번엔 저 앞에서 보니 걔도 연애라던데. 태수는 형부와 어울려 한참이나 웃다가 빈 담뱃갑을 집어보고는 돈을 꺼내면서 바깥을 기웃기웃 내다본다. 와? 담배. 아무도 없는데 피 좀 피우소. 행화는 제 경대 서랍에서 담뱃곽을 꺼내다 놓는다. 요전날 멋이냐. 계집애 하나 데리고 오기로 한 건 어떻게 했나. 참. 태수가 마침 심부름이 아쉽던 끝이라 무심코 생각이 난 대로 지날말같이 물어보던 것이다. 응, 계집애. 형보는 행화가 미처 대답도 할 겨를이 없기시리 딱지를 떼고 덤빈다. 이무롭고한 행화의 집이니 혹시 제 소일거리라도 생기나 해서. 웬 거야? 어떻게 생긴 거야? 와, 이리 안주 없이 좋아하노? 우리 딸로 데려올라 했더니 아직 어려서 조금 더 크게 두었소. 자, 거참. 그러나 저러나 인제 어린 것이 딸이라니. 하이, 내 나이 환갑 아니요. 기생의 환갑. 네 환갑이거나 인제는 딸이나 길러야 늑발에 밥이라도 물어다 살릴 게 아니요. 아서라. 남의 계집의 자식을 몇 푼이나 주고서 사다 길랑은 딜이 등골을 뽑아 먹일 탱구. 쯔쯔. 등골은 와. 다 제 좋고 내 좋고 하지. 대체 몇 푼이나 주고서 사오기로 했던가? 아따 장주사는 푼똥 크기 쓰나 보제. 100원짜리로 2푼에 정했소. 정했다가 제도 마단다 하고 내도 급하지 않길래 후제 보자 했소. 속이 시원하오. 양서방네 딸 명림이의 이야기다. 그러나 태수고 형보고 그들은 명림인 줄은 모르고 또 코가 어디 붙은 계집아인지 알 턱도 없는 것이다. 집을 도배를 하나. 원. 태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방바닥에 놓인 양복 저고리를 집어들고 일어선다. 좀 가봐야겠군. 어딘데? 그전 큰생거리. 자네도 같이 가세. 오늘 가서 집을 알아뒀다가 도배 끝나거든 짐짝 떠질머지고 가서 있게. 아니 내가 먼저 집을 들어. 형부는 두루마기를 내려 입으면서 속으로는 어찌하면 일이 이렇게도 군장맞게 잘 맞아떨어지느냐고 좋아한다. 식모는 벌써 집하고 한꺼번에 구해서 집을 맡겨뒀는데 인제 살림을 들여놓자면 식모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네가 기왕 와서 있을 테고 하니 미리 오란 말이지. 원 그렇다면 모르거니와. 행화도 미리서 집을 할 겸
가세 그려. 아무래도 또 만나서 저녁이나 먹어야 할 테니 아주 나갈 길에. 태수는 시방 태평으로 집을 둘러보러 가는 것이나 그와 거의 같은 시각에서 조금 돌이켜 조봉이도 개봉이와 같이 그 집에를 가게 된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다. 집은 다른 서두리와 마찬가지로 탑삭불이 함참봉내에 안아 김씨가 나서서 얻어놓았다. 태수는 실상 돈만 같은 솜씨로 소절주 농간을 해서 500원을 마련에다가 김씨한테 내맡겨버리고 기껏해야 청첩 박는 것, 식장으로 쓸 공회당이며 예식집에 전화로 교섭하는 것, 요릿집에다가 음식 맞추는 것, 이런 것이나 누워 떡 먹기로 슬슬 하고 있지. 정작 힘드는 일은 김씨가 동 가로맡아서 하고 있다. 그러하되 그는 마치 며느리를 볼 아들의 혼인이나 당한 것처럼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했다. 돈도 태수가 가져다준 500원은 거진다 없어졌다. 정주산의 집으로 현금 200원에 혼수가 옷감이야 무어야 해서 5, 60원어치가 가고 다시 반지를 산다. 신랑의 옷을 한다. 집을 새로 얻는다. 살림 재고를 장만한다. 이래서 그 500원은 거진다 없어진 것이다. 인제는 돈이 앞으로 얼마가 들든지 제 돈을 찔러 넣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아깝지가 않고 도리어 그리할 수 있는 것이 좋아 신이 났다. 집을 얻어놓고서 그는 정주산의 집에다가는 새 집을 사려고 했었으나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종차 새로 짓든지 사든지 할 태거니와 급한 대로 우선 새 집을 이러이러한 곳에다 얻어놓았다고 혹시 규수가 나올 길이 있거든 마음에 드는지 둘러나 보라고 대수의 정갈로 기별을 했다. 그러나 오늘 마침 조봉이가 개봉이를 데리고 목간을 하러 나가겠다니까 유씨가 기왕 나갔던 길이니 구경이나 하고 오라고 2번, 3번 신신당부를 했다. 조봉이는 보아도 그만 안 보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기별까지 왔고 모친도 보고 오라고 했사니까 그런 것을 굳이 안 보려고 할 것도 없겠다 싶어 목간을 하고 오는 길에 둘러본 것이다. 새길 소화통이 뻗어나간 뒷곁으로 예전 큰 생거리에 복판께 가서 바로 길 옆에 나앉은 집이다. 밖에서 보기에도 주녀며 기둥이 낙지하는 것이 그리 묵은 집은 아니고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장독대가 박힌 좁지 않은 뜰 앞이 우선 시원스러웠다. 좌는 동양한 기역자요. 대문을 들어서면 부엌이 마주 보이고 부엌에 연달아 안방이 달리고 마루와 건넌방이 왼편으로 꺾여 있다. 그리고 뜰 아랫방은 부엌 바른편에가 달려 있다. 도배꾼이 셋이나 들끓고 방이며 마루며 마당이 안팎 없이 종이 부스러기야 흙이야 너저란히 널려 있어 어설프기는 어설퍼도 집은 선뜻 조봉이의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이 집이 그다지 훌륭한 집인 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둔배미 집에 빗대어 보면 훤하니 드높고 뚜렷한 게 속이 답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모는 먼저 구해두기로 했다더니 어디로 가고 보이지 않고 건넌방에서 도배하던 사내들만 끼웃끼웃 내다본다. 조봉이는 그만하고 돌아서서 나올까 하는데 개봉이가 벼랑간 반색을 하여 어쩌면 꽃밭이 있어 하면서 마당 귀퉁이로 뛰어간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에 살던 사람의 알뜰한 맘씨인 듯싶게 조그만 화단이 무어져 있고 백일홍과 봉선화와 한련화가 모두 망울망울 망울이 맺혔다. 코스모스도 서너 폭이나 한창 자라고 있고 화단 가장자리로는 채송화가 아침에 피었다가 반일이 지난 뒤라 벌써 시들었다. 화단은 그러나 주인 없이 집이 빈 동안에 할 일 없이 거칠었다. 꽃목이 꺾이기도 하고 흉한 발자국에 밟히기도 했다. 저편 단밑으로는 아사가오 서너 포기가 타고 올라갈 의지가 없어 땅바닥에서 덩굴이 헤매고 있다. 조봉이는 마음간으로는 지금이라도 꽃들을 주워 올리고 아사가오도 줄을 매주고 이렇게 모두 손질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차마 못하고 돌아서면서 집을 들면 그 이튿날 바로 이 화단에 먼저 손을 대주리라고 꼭 염량을 해두었다. 조봉이가 막 돌아서려니까 대문간에서 뚜벅뚜벅 요란스런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한때나 되는 듯이게 몰려들었다. 태수가 행화와 나란히 서고 형부가 그 뒤를 따라 척척 들어서던 것이다. 양편이 다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봉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개봉이는 덤덤하고 서 있고 형부는 희죽이 웃고 행화는 의아하고 태수는 어쩔 줄을 몰라 허둥지둥이다. 그는 뒤를 돌려다보다가 조봉이를 건너다 보다가 뒤통수를 긁으려고 하다가 밭은 기침을 하다가 뻥긋 웃다가 하는 양이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다섯 남녀의 마음은 다 제각기 다르게 동요가 되었다. 얼굴마다 또렷또렷하게 마음을 드러내놓는다. 조봉이는 행화가 웬일인가 싶어 이상하게도 했으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수줍은 게 앞서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빈밋이 돌아서 있다. 개봉이는 태수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으나 형부를 보고 저건 어디서 저런 흉어로운 게 있는가, 또 태수가 웬 기생을 데리고 다니니 빌경 불황자이기 쉽겠다 하여 눈살이 꼿꼿하고 이마를 찡그린다. 형부는 속으로 고소해서 죽는다. 너 요 녀석 거저 잘구산이야. 바지가랭이가 좀 캥기리. 저렇게 생긴 계집애한테로 장가를 들라면서 기생년을 꿰어차고 다니니 하늘이 알아보실 일이지. 아무려나 조봉이 너는 내 것이니 그리 알아라. 흐흐. 행화는 조봉이가 조봉인 줄도 모르거니와 그가 태수하고 결혼을 하게 된 조봉이라는 것도 몰랐고 단지 제중당에서 지난 새학씨가 와서 있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뽀르르 조봉이한테로 달려든다. 태수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고 저렇게고 간에 무얼 어떻게 분별할 도리도 없어 빌경 울상을 한다. 행화는 조봉이의 손목이라도 잡을 듯이 홍감스럽게 아이고 오래간만이요 하면서 조봉이의 숙인 얼굴을 들여다본다. 조봉이는 입이 안 떨어져서 인사 대답은 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반가워한다. 근데 웬일이요? 예? 웬일이라니 행화 내야말로 웬일이냐고 물어보아야 할 판인데 그러고 보니 조봉이는 말을 못하고 이쁘게 웃는 턱 아래만 손으로 만진다. 형부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아기작 세 여자가 서 있는 옆으로 가까이 가더니 아주 점잔을 빼어 아, 이 두 분이 진작 아십니까? 이게 알고 말고요. 어떻게 지냈다고. 하하하. 원 그런 줄은 몰랐군 그래. 하하하. 저 참 이 행화로 말하면 나하고 그저 다 그렇습니다. 허허. 그리고 행화 이 조봉씨로 말하면 바로 저 고주사하고 이번에 결혼하실. 응? 알겠지? 아이야 원 어쩌면. 행화는 신기하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태수를 돌려다보면서 눈 하나를 째끗한다. 거참 두 분이 아신다니 나도 반갑습니다. 허허. 나는 이 사람하고 거기까지 좀 갔다가 오느라고 이 앞으로 지나던 길인데 바로 문 앞에서 고군을 만났어요. 이만하면 조봉이나 개봉이의 행화에 대한 의혹은 넉넉히 풀 수가 있다. 그러나 실상 조봉이는 그들이 행화를 데리고 온 것을 개봉이처럼 태수한테다 지휘를 하거나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좀 이상하게 보고 말았을 따름이다. 조봉이가 겨우 허리만 나푸시 숙여 뉘게라 없이 인사를 하는 체하고 개봉이를 데리고 대문간으로 나가는 것을 행화가 해뜩해뜩 태수를 돌려다보고 웃으면서 따라 나선다. 태수는 형부의 재치로 일이 무사하게 비어 가슴이 겨우 가라앉는데 행화가 그들을 따라 나가니까 혹시 무슨 이야기나 할까 봐서 대고 눈을 흘긴다.
잘 가시오. 예. 내 혼인날 국수 묵으러 갈게요. 행화는 바깥대문 문지방을 짚고 서서 작별을 한다. 초봉이는 꼭 와달라는 말을 말 대신 웃음으로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행화는 그대로 오독하니 서서 초봉이와 개봉이와 나란히 가고 있는 뒷대를 바라보고 있다. 조금 가다가 개봉이가 해뜩 돌려다보더니 초봉이한테로 고개를 쳐받고 무어라고 쎄왈거리는 모양인데 그건 행화 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행화는 제중당 전방에서 처음 초봉이를 만나던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그가 좋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서로 터놓고 지내기 전에 정이 먼저 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저껜지 그저껜지는 마침 제중당회를 들르니까 웬 낯선 사람이 있고 그는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며칠 전에 주인이 갈리면서 같이 그만두었다고 해. 그래 심신찮은 동무 하나를 불시에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적잖이 섭섭했다. 또 오늘은 생각도 않은 곳에서 뜻밖의 그를 만났는데 알고 본즉 그가 바로 초봉이 대수에 안하게 될 그 색시가 아니란 말이다. 행화는 그것이 마치 모르고 구경했던 구경거리를 속내를 알고 나니까 깜빡 신기하듯이 인제야 비로소 일이 자꾸만 희한스럽고 재미가 나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렇게 희한스럽고 재미가 나고 할긴 할 뿐이지 가령 탑삭불이 함참복내 안가 김씨처럼 태수를 놓고 조봉이를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역시 조금치도 우러나지 않았다. 질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호의나 관심도 또한 생기지를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그것도 아주 담담한 정도의 애석한 생각으로 초봉이가 좀 가엾기는 했다. 행화는 보기에 태수라는 사람이 돈량 있는 집 자식 같기는 해도 그저 돈이나 있고 생긴 거나 매초롬하고 했지 그 밖에는 별 수 없는 사내였다. 그렇다고 그가 태수를 납비 여기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도대체 행화는 오이판에서 언뜻 만나 잠시 같이 지내는 사내가 하상 좋고 나쁘고가 없었다. 그처럼 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오 변벽되게 나빠하는 것도 아니오 그런즉 태수가 별수가 있거나 말거나 또한 행화 저한테는 아랑곳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결코 태수에게 대한 관심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초봉이 제 마음에 좋아서 정이 끌리던 초봉이요. 더구나 저렇듯 손도댈까 무섭게 애련한 처녀가 이건 마구 주색에 푹 빠져 세월 모르고서 덤벙거리는 게다가 모모가 부글부글 피는 천하남봉이지 별반 취할 것이 없는 그러한 고태수에 안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좀 애석하고 가엾다 하는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남의 일 내가 와 알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지. 초봉이 아우 형제가 휘어진 길 저쪽으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을 때 비로소 행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돌아선다. 마침 태수와 형부가 뭐라고 짓거리던 끝에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대문간으로 나온다. 달포함과 함께 속닥속닥. 여러분 너무 답답하셨지요? 태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승재와 행화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초봉이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순진한 초봉이가 살아가기에 세상은 있도록 냉혹한 것일까요? 승재는 착하고 순한 심성대로 태수의 성적 문란을 알면서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것만이 초봉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화는 냉정하게 남의 일에 상관없다고 혀만 차고 돌아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비밀을 알리고라도 결혼을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과 방관으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기다릴게요.